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지난 월요일자였죠. 미국이 파산한다고 우리 경제 영향은? 이런 제목으로요. 미국의 디폴트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해 보자면 미국의 디폴트 원인은 국가 부채 상한 이 제도 때문이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제1차 세계대전 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건 때부터 쌍둥이 적자가 불거지면서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가 반복돼 왔다라는 설명도 드렸었거든요. 네. 이 무역과 재정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 때문에 미국은요, 이번과 같은 파산 위기 무려 90차례가 넘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막판 아니면 직후에 대부분 타결이 됐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디폴트 사태도 6월 1일이 디데이인데 6월 1일 전에 극적으로 타결되거나 아니면 살짝 지나서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하지만 어제 바이든과 공화당 지도부의 만남에서 내탁 공방만 치열하게 전개됐다고 전해지고 있죠. 타결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전에 뭔가 이슈가 필요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미국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정작 문제는 미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 월요일자 방송에서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쌍둥이 적자가 미국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 못지않은 쌍둥이 적자에 우리나라가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벌써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심각한 모양이죠. 이에 앞서 아니 우리나라가 쌍둥이 적자라고? 진짜?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쌍둥이 적자가 얼마나 심한지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경상수지잖아요. 근데 3월 2억 7천만 달러 흑자, 많지는 않지만 소폭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용을 뜯어보니까요. 이 상품 수지는 11억 3천만 달러 적자, 서비스 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대요. 그런데 아까 소폭 흑자라고 했잖아요. 본원 소득 수지, 이 중에 배당 소득 있죠. 이 배당 소득 수지가 3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배당 소득 수지, 이게 누가 올렸을까요? 서학개미겠죠. 맞습니다. 서학 개미들이 미국이나 해외에 투자한 그 주식이나 이런 데에서 배당금을 많이 받은 덕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3월에 이렇게 소폭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 1월에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42억 1천만 달러 적자, 2월에도 5억 2천만 달러 적자. 그래서 경상수지는요, 올 1분기에만 44억 6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이 분기 기준으로 경상수지 적자는요, 2012년 1분기, 이때도 12억 9천만 달러 적자였는데요. 11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참, 이번 정권 들어서 몇 년 만이란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죠. 네. 게다가 경제를 망쳐놨다고 그렇게 비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이때와 비교해보면 올 1분기 성적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왜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맞은 1분기, 2018년이 되겠죠. 이때 경상수지 1분기에만 109억 9,400만 달러 흑자예요. 또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2019년 1분기도 찾아봤더니 105억 4,900만 달러 흑자. 2020년 1분기에는 49억 5,700만 달러 흑자. 2021년 1분기에는 189억 7,100만 달러 흑자.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22년 1분기에는 148억 8,100만 달러 흑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44억 6천만 달러 적자.
그러니까 성적만 따져보면 적게는 94억 1,700만 달러에서 많게는 234억 3,100만 달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까먹은 거 아닙니까? 허허. 기가 막히죠? 그러면 문제는 그래도 3월에는 흑자를 기록했으니 개선이 될까? 근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 4월은 물론 5월 들어서도 수출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5월 지금 현재 18일이지만 지금 기록이 나온 게 1일에서 10일까지 이때까지 집계한 무역 수지 4억 1천만 달러도 아니고요. 41억 6,900만 달러 적자예요. 열흘 사이에.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 적자 규모가요. 와, 깜놀할 수준입니다. 294억 1,200만 달러. 지난해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잖아요. 지난해 통틀어서 477억 8,500만 달러 적자였는데 올 들어서는요. 5월 10일까지 절반을 벌써 넘어버렸어요. 예. 앞서 3월 경상 수지도 배당 소득 때문에 플러스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4월에는 이 경상수지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3월에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해외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배당은 보통 4월에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에는 배당 소득 수지가 적자를 크게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음흠. 무역이 이렇게 빨간 경고등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축, 재정은 어떨까?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가 감소했대요. 그래서 87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가 7조 1천억 원, 법인세는 6조 8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5조 6천억 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24조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소했을까? 기업들이 장사를 못해서? 경기가 나빠서? 물론 그런 탓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부세, 법인세 대폭 깎아줬잖아요. 네. 그러니 세수가 펑크가 펑펑 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벌써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거친다고 가정하더라도요.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연말 기준 국세 수입은 371조 9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올해 세입 예산이 400조 5천억 원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것과 비교해도 28조 6천억 원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뭘로 메꿉니까? 그런데 이건 수치상이고요. 현실은 더 참담하대요. 기재부가 밝힌 자료를 보니까요. 올 들어 3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이미 54조 원 적자래요. 54조 원. 근데 정부가 예상한 올 한 해 적자 전망치가 58조 2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3월까지만 54조 적자. 이런 추세라면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조 원? 코로나 때도 넘지 않았느냐? 물론 맞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3년간 재정 적자가 100조 원 안팎이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이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 기업들 망하죠. 서민들 힘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와 똑같은 100조 원대 적자.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했다라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정작 더 많이 까먹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공약사항에 있어요. 재정 준칙을 만들겠다. 그래서 빚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에서 벗어난 올해 빚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자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근데 문제는요. 이 국가 빚만이 아니잖아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빚. 다들 아실 거예요. 1870조 원에 육박하죠.
기업 빚은 더 많아요. 2,590조 원. 여기에 국가 부채가 이미 1,068조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 빚. 세 가지를 다 합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빚이 이미 5,500조 원이 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GDP 지난해 2,150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빚이 2배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문제는요. 빚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무역 재정에서 구멍이 펑펑 뚫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황당한 일이냐? 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저소득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책 신용 대출, 근로자 햇살론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1,500만 원까지 빌려줘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정책 서민 금융 상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각 상품마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100점 만점에 80.2점.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일 날 갑작스런 공지가 떴대요. 근로자 햇살론 보증한도 변경. 이게 뭔 얘기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1,500만 원까지 빌려줬었는데 이 대출 한도를 800만 원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일괄적으로 떨어뜨린 건 아니고요. 이용자 등급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최대 800만 원까지 줄어든다. 라고 공지에 고시가 됐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당장 돈이 필요한 저소득 직장인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서 얘기처럼 이 근로자 햇살론은 인기가 높았다고 했잖아요. 왜냐?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 금액의 90%를 보증해 주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 직장인들에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근로자 햇살론 공급 목표액이 따로 정해져 있대요. 그게 올해 2조 6천억 원. 근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이걸 빌려는 직장인들이 너무나 늘어나다 보니 목표치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목표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꾸준하게 이 근로자 햇살론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도를 일시적으로 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공급 목표액을 늘려야 되는 건데 돈이 없으니 늘리지를 못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인데 그런데도 종부세 깎아주고 법인세 낮춰주는 건 멈추지 않고 있죠. 재정이 바닥났잖아요. 그러니 목표액을 늘리고 싶어도 아니 늘릴 생각조차 없었겠지만 아무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대학교에 직접 다니시는 분들도 애청자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들도 많겠죠. 이런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바로 등록금, 학자금 아닙니까? 연간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 이거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내는 분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보통 많이들 이용하죠. 그런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자금 이자 면제법을 발의했다고 해요. 이 요지가 이겁니다.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빌려준 학자금 이자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취업할 때까지는 면제해주고 또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불가피하게 상환을 유예해야 할 경우에는 좀 면제해주자. 그리고 직장에 제대로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갚도록 하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대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지들 새끼는 일시불로 등록금 낼 수 있으니까? 뭐 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재정 부담을 키우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국민의힘의 이유태 의원. 고졸 이하 청년은 이런 대출 혜택 자체가 없다. 서민 소액 대출도 이자율이 3, 4%인 걸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하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기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주무부처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 이 취업하면 그때부터 당연히 갚아야지. 뭔 일이 있다고 안 갚으면 말이 되느냐.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대요. 아이고야. 근본 취지가 뭔지를 모르는 양반이구만. 근본 취지는 어려운 학생들을 일단 먼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본 취지죠. 그런데 이주호 장관이나 정부 여당 측에서는 빌려준 돈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게 근본 취지인가 봐요. 아니, 진짜 그 말대로 고졸 이하 청년에게 혜택이 없으니 대학생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이 얘기는 저기 굶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 니들도 굶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게요. 게다가 대출이자 1.7% 이거 면제해주면 포퓰리즘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받은 혜택 한 사람당 평균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계산해보면요. 10,000원 안팎이라는 거예요. 10,000원 안팎 이자 깎아주자는 것도 포퓰리즘이라고요? 게다가 또 일각에서는 이것도 문제 삼아요. 소득 수준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제드래곤 같은 재벌 자녀도 혜택 받는 거 아니냐. 예전 무상급식 때 이런 논리 폈었잖아요. 네. 근데 재벌 자제들이 학자금 대출 받습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미국에 있는 대학 가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와 여당이 왜 대학생들의 표를 깎아먹을 짓을 할까요? 의심되는 게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재정, 무역, 쌍둥이 적자인데 종부세는 계속 깎아줘야 되고 법인세는 계속 낮춰줘야 되고 재정은 이미 바닥났고 그래서 돈이 없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는 정부나 여당에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다 라면서 못 도와주겠다 라고 소리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게다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어제 원희룡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회 재난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전세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전세 수명이 다 했다면서 제도를 대폭 승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선안이 필요한 이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때문이잖아요. 특히나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벌써 4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까지 당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예전 방송에서도 알아봤듯이 선구제 후 회수 아닙니까? 이 전세금을 나라에서 먼저 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힘이 있으니 이 사기친 놈들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원장관과 정부는요. 법 원칙에 위배된대요.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죠. 윤석열 정부 지난해 뭘 했었나요?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청년층을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했었잖아요. 청년층 채무 조정이다. 이런 이름으로요. 이건 법 원칙에 맞는 건가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솔직해져야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 도울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재정, 무역, 쌍둥이 적자인데 종부세 깎아주고 법인세 낮춰주느라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에요. 아니 이렇게 됐으면 과거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우리 돈이 이렇게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 대안이라도 제시하면서 같이 힘을 모으자. 금모으기 운동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네. 근데 모든 거 다 포퓰리즘이라고 혜택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쌍둥이 적자는 더욱 커질 터인데 종부세, 법인세 이건 자기들 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다시 손볼 생각은 현 정부에선 없는 듯해요.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3가지 이해도 많긴 많은데 그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복지 혜택, 민생 예산이 우리 앞에서 사라질지 너무나 걱정이 돼요. 예. 내년 총선 정말 투표 잘해야 돼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